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후 우리가 예배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과 좀 시간을 나눌 것 같고요. 뭐 미리 안내는 받으셨죠? 오후 순서는 오후 특강은 조금 길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준 시간은 이제 75분이거든요. 근데 또 은혜 받으면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가면 아마 짜증이 나실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75분에 마칠 1시간 1시간 15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2시 10분이니까 3시 뭐 한 반 정도 그렇게 되죠? 아차 싶은 분은 지금 가셔도 됩니다. 나는 그러면 그래도 예배니까 원래 예배 시간에 나는 끝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는 편하게 하시고요. 또 더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여러분이 저를 또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사실 준비한 강의의 자료는 굉장히 많아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주일 예배 설교에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좀 이어서 오늘 이제 강의하고 좀 이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혹은 정확히 이제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하신 방향들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적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방향성을 잘 잡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된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몇 가지 좀 읽어보면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혹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넌 크리스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갈 역사 세상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곧바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 어떤 분은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시대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단들이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세는 이단들이 더 창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다 예견된 거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일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그거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더 큰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고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이 40도가 펄펄 끓어요. 캘리포니아, 미국 이런 데는 산불이 엄청나거든요. 한국도 지금 이상기온이죠. 이거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하면 그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는 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악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 지식이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은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공부를 더 잘 시켜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세상 공부 배우는 게 하나님이라 하는데 무용지물이다. 누가 그래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세상에 지금 제가 오전에 설교도 했죠. 세상 지식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 심심하니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유희하라고? 아니에요. 고통받은 아담의 일로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의 관여감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만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지식이 약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을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그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지식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잘 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방기하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고통받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은 오늘 이제 우리 자녀의 미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공부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네.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하죠. 벌써부터. 오늘 쭉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네.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전염병, 우리가 지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죠. 앞으로 더 한 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2009년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 제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때 신종플루를 제가 분석하면서, 제가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지 이제 미래학자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또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생물학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발병한 이후에 16단계의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죠. 이게 전염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어떻게 파급을 미치걸지 이런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제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문을 얻어서 그 다음번에 팬데믹이 얼마 만에 올 것이냐에서 제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패턴을 분석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끝난 이후에 다음번 팬데믹은 대체적으로 짧으면 12년, 길면 39년 안에 다시 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빠른 시나리오 12년 만에 지금 코로나19가 왔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전염병은 다시 오고요. 제가 이번에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전염병 일상화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큰 팬데믹과 팬데믹 사이에 작은 에볼라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지적, 지역적 전염병, 그러니까 전 세계로 팬데믹은 아니지만 전염 치사율은 높은데 전염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국지적 이제 전염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이사이 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염병에 대해 노출되고 거기에 대한 위기, 위험들을 계속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전염병 일상화라는 세계관을 새롭게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팬데믹은 시간이 갈수록 크고 광범위하고 또 강해진다. 이게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속도의 변화, 우리의 공간 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바다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대략 개인의 이동 수단의 어떤 그 속도가 200km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쌓이죠. 지식이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로 지식들이 옮겨다니고,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명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이걸 우리말로 적용하면,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고통의 범위와 수준, 혹은 고통을 주는 다양한 재앙들, 혹은 지구의 환경의 파괴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미 정해진 일, 미리 알리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이 미래로 이제 인류가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고통받는 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미래 비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 그러면 꼭 교회 사역과 연관을 많이 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막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고,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이쪽도요 경쟁이 심해요. 오지 마세요. 제가 후배들 막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 들고 말려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야 경쟁이 너무 심하다. 오지 말아라. 지금부터 신학교에서 5년, 10년을 사역자를 새로 안 뽑아도 지금 사역자가 넘쳐난다. 모자라지 않는다. 좋은 데 가려고 해서 사역자가 없는 거지
숫자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너 안 와도 된다. 그게 첫 번째. 실제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려도 가면 그게 진짜다. 그래서 말려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저의 전략이 일단 말리면 된다. 둘 중에 하나로 둘 다 선한 길로 간다. 뭐 이제 이러거든요.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 종교들이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해보죠. 불교는 경건해지고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산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경건해지고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산으로 가면 안 되고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산으로 가요. 유럽은 사막으로 가요.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저 꼭대기에 수도원을 졌죠. 사막 저 한가운데 수도원을 져요. 근데 거기 가서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거기서 더 타락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타락한다. 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과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 힘을 잃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사역에 힘이 있으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르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고요. 올바르고 일할수록 건전하게 갈수록 세상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 물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침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역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정치가 지금 뭐 전 세계가 정치가 난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신경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정치계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니까 있는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표를 보고 움직이니까 정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선시켜줬으면 4년만 하면 되지. 표를 보니까 4년을 더 하려고 하니까 표를 보죠. 그러니까 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혹은 넌 크리스찬들이 끌고 가는 대로 다 끌어서 동조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를 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태극기 부동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형에 가서 정치는 뭔지 아세요? 정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수많이 갈라진 의견들을 대통합을 시켜서 양보를 시켜서 하나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국가가 가게 만들어야 되죠. 정치가 힘을 잃었다, 정치가 타락했다는 것은 통합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협상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통합하기 위해서는 협상해야 되죠. 정치는 협상이 기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협상을 하면 야합이라고 그러고 야합은 잘못된 협상을 야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하나로 모으고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피할 영역은 없다. 크리스찬들이 그걸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영역이 가속화되는 거죠. 타락이. 그리고 그 고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잘 세우냐 못 세우냐는 여러분의 삶의 직결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오리라, 뭐 돈을 사랑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려주죠. 통찰을 하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통찰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기 위해서. 내가 통찰력, 이 변화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떨어지는 것을, 즉 이걸 막는 거죠. 내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즉 우리가 미래를 통찰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제가 식사 시간에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힘들죠.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거는 5년 정도 갈 거예요. 그리고 전반기에 5년의 전반기는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이 와서 자산을 가진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채권 시장까지 혹은 부동산 시장까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인 충격이 클 시기예요. 그리고 후반부 5년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략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즉 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고 있으면 이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변화, 직업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 직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자리를 잃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고 있다 당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 얘기를 다 하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 경제 위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업에 타격을 받겠죠.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첫 번째가 내 믿음이 흔들려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라. 알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셉처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을 알면 풍년 때 대비해서 흉년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경, 성령, 세상의 지혜자를 통해서 그걸 잘 듣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큰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죠. 계산해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에 여러 가지 충돌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미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그거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내일의 고민까지, 고통까지, 그것까지 싸질머지고 있지 말아라. 그때 오는 고통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니들은 어떻게 돼요?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씀에서는 미리 계산해보라 그래요. 그 계산이 뭐예요? 헤아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연구한 미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아이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미래 일자리 문제, 오늘 일자리 문제라든지 세상 변화를 좀 많이 얘기할 텐데 그거는 은퇴하신 분도 똑같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 후에 20-30년을 일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일. 그다음에 지금 젊은 부부는 어때요? 내가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갈지 알아요? 작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은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교육이 달라져야 되느냐? 제가 오늘 뭐 미래 산업의 변화, 교육이,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면 직업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전공도, 부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메인으로도 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녀 교육이 이제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물론 자녀 교육이 제일 늦게 바뀌어요. 교육이 가장 보수적인 거라. 그리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따져보고 다 바뀌고 그게 더 이상 반박의 여지가 없을 때 바꿔요.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좀 더 일찍 움직여야 되겠죠. 자, 교육의 얘기로 가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요 근래 며칠 전에 나왔죠. 초등학교 입학을 빨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현실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빨리 할까요? 공부를 빨리 시켜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한국의 학구열 뭐 이런 걸 대하는 거죠. 지금 뭐 뱃속의 태교부터 뭐 영유아 뭐 이런 것부터 지금 서울대를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 공부도 시켜야 되죠.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돈 싸지머지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뭐 이해는 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해요. 심정적으로도 이해되고 뭐 누구나 다 돈이 있으면 충분히 그러고 싶은 거고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혜롭지는 못하다. 그리고 그런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더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미래학자로 예측을 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부모들은 굉장히 현명하게 따져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산을 해봐야 된다. 망대를 세우려면 계산을 해라. 세우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세우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돈의 문제도 자녀의 투자도. 네. 자, 계산을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는 딱 간단해요. 한국 사회가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데에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원샷 원킬 사회였어요. 이럴 때는 그 전략이 맞아요. 원샷 원킬은 뭐냐? 첫 번째 직장이 끝 직장이에요. 종신고용. 그래서 처음에 삼성을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은퇴를 삼성에서 해. 그렇죠? 이게 원샷 원킬 문화예요. 그러면 삼성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를 나와야지.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고를 나와야지. 특목고를 나와야지. 특목고를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특수한 중학교를 보내야지. 특수한 중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수한 초등학교를 보내야지. 특수한 초등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수한 유치원을 보내야지. 특수한 유치원을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수하게 태교를 해야지. 그래서 특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틀린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샷 원킬에서는. 그럼 왜 이게 왜 틀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장 마지막 점에 있는 원샷 원킬이 무너져서 그래요. 쉽게 해서 지금은 삼성에 처음 들어간다고 해서 평생 직장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삼성의 평균 근속기가 7에서 8년이에요. 삼성이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에 들어가려면 20대 후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학도 보내오고 군대도 가고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20년 넘게 돈을 투자했는데 가게를 공부를 시켰는데 최고의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삼성에서 딱 들어가서 평생 한 30년을 일하면서 월급을 타야 돼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7, 8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지가 안 맞죠. 계산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못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망대를 세우려다 하다가 중간에 돈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죠. 근데 그건 이해를 해요. 그 망대 아니면 그거 할 게 아니면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략은 별 의미가 없다.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앞으로의 시대는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 길게 잡아야 7, 8년. 더 보수를 길게 잡으면 10년에 한 번씩 회사나 직업을 바꿔야 돼요. 자, 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평균 100세 시대죠? 이거는 암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막 듣고 있는 신장을 다시 재배양하고 인조 이런 기계적 심장을 달고 뭐 이런 기술이 지금 도입되지 않았는데 100세예요. 이제 그 기술들이 나오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기술이 이제는 의료의 접목이 돼서 실제 상용화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도 고쳐지고 웬만한 암 제외하면 다 요새는 또 웬만한 암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일부 췌장암이나 일부 악성암을 제외하고 이제 그것도 곧 정복이 될 수 있어요. 진단 기술이 나오면 진단을 나오면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학의 기술은 진단 기술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의학의 발전들은.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유전자 배양 기술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그다음에 DNA 조작 기술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를 띄어내고 새로 배양해서 끼울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기계로 끼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술들이 되면 이제 안 죽어요. 이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뇌 혈관이 터져서 즉사하지 않는 한, 못 막는 한. 그럼 이제 어떻게 죽느냐? 그냥 노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노화로 죽는 게 많잖아요. 요새는 60에 돌아가시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건 거죠. 이건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저거죠. 70, 80 정도 살았다 그러면 오래 살았다고도 안 해요. 아쉽다 그러죠. 90 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오래 샀다. 저희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저는 100세인 줄 알았는데 101세 사셨더라고요. 요새는 90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수명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100세는 은혜 받으면 조금 은혜를 주시면 100세 뭐 이렇게 돼요. 이 기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 하나도 안 쓰고 기술 있으면 120세예요. 120세면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양을 못해요. 제가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지금 주일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은 세금을 40% 50% 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노후 보호가 돼요. 그러면 세금을 절반 이상 내면 부모에게 절대로 생활비를 못 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부모의 도움 없이 미래를 살아야 돼요. 실질 평균 은퇴 나이 50대 초반, 공기업을 제외하고. 그러면 120세를 살면 은퇴하기 이전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은퇴할 때까지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70년. 끔찍하죠? 은퇴 후에 70년을 살아야 돼요. 은퇴한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20년은 퉁쳐서 떼내더라도 은퇴 후에 어떻게 돼요? 50년 일해야 돼요. 50년 일한 건 얼마나 긴 일이냐? 내가 첫 직장을 잡고 은퇴할 때까지가 20년밖에 안 돼요. 그것의 2배 반을 일해야 돼요. 더. 자식의 도움 없이. 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재정에 대한 부분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20대 때, 20대 후반, 30대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면 120세를 살면 100세까지 일을 해야 되면 70년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7년에 한 번씩만 직장이나 직업을 바꿔도 10번을 바꿔야 돼요. 10년에 한 번 바꿔도 7번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원샷 원킬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트렌드를 발표한 책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김영사의 책이 나왔는데 엔데믹 이후에 7가지 키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생존학습이다.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평생학습은 들어봤죠? 지금까지 평생학습은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러저런 이유로 한이 돼서 내가 말년에 늦게 공부를 좀 한다든지 내가 영어를 못했으니까 영어를 좀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면 힘들었으니까 내가 취미생활을 뭘 못했으니까 뭐 빵 굽는 걸 뭐 좀 배운다든지 뭐 은퇴 후에 좀 이렇게 취미생활 이런 게 이제 평생학습의 주로 커리큘럼들이었어요. 혹은 교양, 인문교양 내가 인문교양을 못 쌓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1단계라면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공부를 그걸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생존을 못해요. 즉 기술을 배워야 되죠. 계속 직장을 내가 옮겨가고 내가 이 연봉을 계속 유지하려면 혹은 연봉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노동은 간단해요. 내 노동의 값어치는 내 능력의 값어치예요. 내 지적 노동의 재적 능력의 값어치, 육체적 능력의 값어치.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2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체력을 길러야 되죠. 체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첫 번째가 체력, 2번째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능력,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하든지 지적 능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올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야만이 이게 연봉을 계속 유지하거나 연봉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은퇴하자마자 첫 번째 떨어지는 게 연봉은 무조건 절반. 그리고 2, 3년 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요. 은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은퇴 직전에 연봉의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리고는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계속 쇠잔하는 한 계속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금방 전락해요. 이런 미래를 우리가 지금 진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걸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이게 미래가 더 바뀔 거냐?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려면 국가가 엄청나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국가도 지금 이렇게 못해요.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한 사회보장 체제, 의료보험 체계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체계도 국가가 지금 빚이 굉장히 높고 적자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부 다 세금을 걷어서 먹여 살래요. 1대1로. 이럴 판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의 키워드가 뭐냐? 생존학습. 공부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자, 전 세대에서 원샷 원킬 세대에서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공부도 다 때가 있어. 그 때는 뭐래요? 20대, 10대 이때 공부해야지. 나이 들어서는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는 공부는 때가 없어요.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자녀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평생 공부할 것에 대한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기의 여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 자녀의 역량, 공부를 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겠죠. 혹은 기술적 역량이 좋은 애가 있고 이거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부모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노후도 준비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년, 40년 목회했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 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람이니까. 네. 이분들도 은퇴 30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셨는데요.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힘들어요. 제가 부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30년을 해야 돼요. 생활비를 제가 30년 대드리거든요. 대드려야 돼요. 최소한 생활비가 얼마가 들겠어요? 이거 30년. 근데 그거는 뭐 그래요. 뭐 제가 뭐 열심히 일해서 힘이 되는 한다. 그렇지만 또 하나 제가 문제가 있어요. 해보니까 30년 동안 이분이 뭘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인간이 노는 것도 3년이면 한계예요. 놀아보세요. 나는 은퇴하고 막 열심히 놀래 30년. 30년 절대 못 놉니다. 첫 번째 30년 노는데 이게 노는데 지치고요. 생각보다 세상이 죄 짓는 것과 연관된 노는 거 이걸 제외하고는 사실 순수하게 놀 게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는 3년도 안 가요. 한 3개월 그렇게 찾아 놀면 다 떨어져. 그래서 오래 놀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놀 만한 돈이 있어야 놀지. 돈이 없어. 그래서 놀 수가 없어. 30년을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려면 그냥 되나요? 아까 그런 요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따라서 내가 자산 배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공부는 공부의 효과를 계속 공부를 평생 하고 싶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학교도 바뀌어요. 학교도.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이 주간이 많아요. 요새는 야간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전공을 완전히 바꾼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다른 분들은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에서 기업하고 뭐 경영하고 뭐 일을 하다가 은혜받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였어요. 목회를 쭉 하다가 미국 가서 제가 이제 미래학을 하면서 전공을 완전히 바꾸고 미래학자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하는 이제 그때 사실은 쉽지 않은 뭐 결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제가 미래학으로 이제 공부를 쭉 이제 하면서 그때만 해도 뭐 사실은 지금과 저금 완전히 큰 뭐 차이가 좀 있었던 때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공부를 그때 시작을 한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교육부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아이들은요. 책을 팔아서 빵을 사 먹습니다. 뭐 잘 모르시네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책값 받아가지고 빵 사 먹어요. 제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딱 생기면서 사람은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빵 사 먹을 돈을 아껴서 책을 사봤죠. 사람은 동기부여 때가 달라요. 동기부여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저 이제 미국을 건너간 거예요. 영어 공부도 제가 그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총신에 들어갔는데 총신에 들어가려면 성경, 철학, 영어 이 세 가지를 시험을 봐요. 영어는 제가 그때까지도 계속 찍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회자 만든다고 해서 철학과를 보냈거든요. 철학은 자신 있었죠. 성경은 뭐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하고 철학 두 가지로 정확히 하면 철학 점수로 제가 총신을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미래학과를 이제 휴스턴에 이제 미국에 제대로 미래학을 할 수 있는 휴스턴 한 군데거든요. 제가 휴스턴 대학교에 미래학을 공부를 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학교 언제 가냐? 그래서 왜 낮에 전화를 하니까 학교 안 가 있으니까 언제 가냐? 저녁에 가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비싼 돈 주고 유학 보냈더니 너 야간 다니냐? 네, 미국은 대학원이 대부분 야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공부를 해요. 거기서 스킬을 익혀서 다음 직장으로 더 좋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대학원 가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좋은 대학, 빅테크 이런 데는요, 학비도 다 대줘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어떻게 돼요? 종신고용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직장에 들어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다음 직장이 더 좋은 직장이고 더 좋은 연봉으로 가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이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면 학교를 들어가게끔 학교 체계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혹은 박사학위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야,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말이 맞았다면 지금은 공부는 때가 없어요. 진짜 때는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고 동기부여가 됐을 때에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돼야 어떻게 돼요? 자본 투여, 공부도 자본이 필요하니까 자본 투여의 효과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공부하기 싫은 애들 학원 보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돈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을 해놓고 애한테 창업할 때 주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지금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일단 다 잊어버리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처럼은 안 된다.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안 맞는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계획표를 짜야 된다. 다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 한국이 좀 위험하거든요.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한국은 지금 봉착해 있고요. 물론 미래 산업이 바뀌어서 직업이 바뀌고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겠지만 한국 안에서의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앞으로 절대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직장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공급망의 새로운 어떤 조율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얼라이언스가 서로 바뀌면서 공급망을 새로 편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국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미래 산업으로 가면서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이익도 늘어나고, 전체 고용 규모도 늘어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안에서 좋은 고용은 늘어나지 않아요. 해외에서 만들죠. 그래서 그런 성장의 한계가 있고요. 당연히 종신고용 붕괴는 됐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종신고용이 남은 게 국가가 보장한 종신고용, 공무원이죠. 공무원도 깨져요. 아셔야 돼요. 공무원도 이제 연금 줄일 거고요. 손 대야 되고, 공무원 연금 보고 갔는데 박봉이라도 이게 안 돼요. 일본의 지자체 노령화되는 나라를 보면 공무원들도 다 구조조정해요. 그리고 현재 보장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있죠. 군인연금 이거 이대로 주면 나중에 심각한 국민적,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왜? 나머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연금이 현저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표로 대결을 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 거기도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안전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직업의 안전판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게 미래가 갑자기 미래 징후를 주고 오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에 대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준비하는, 그렇죠? 공무원 취업 준비의 경쟁률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이미 애들은 안다라는 거죠. 안전판이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전체 다 무장 해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고용의 자유화를 결국 가게 될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몰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제위기가 오면 실업률이 10% 정도 오를 정도로, 그러면 미국의 10% 정도면 수천만 명이 해직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순간 해직이에요. 통보하면 끝, 이메일로.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고용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이렇게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위기. 이것도 내수 시장을 현저히 바꿔요. 가계부채 증가하고 있죠. 자영업과 중산층 위기.
자영업자들이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는데요. 코로나 직전에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OECD의 2배예요. 우리같이 선진국 잘 사는 나라로 불리는 나라들의 인구 대비로 보면 그게 자영업자의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2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 그들보다 더 내수 시장을 키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못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평균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파산이 돼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높았다가 이게 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평균치, OECD 평균치로 수렴한다. 이번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계속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도 굉장히 힘든 직업. 그리고 이쪽에서 위기가 많이 일어나는 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짚어줄 수 있겠지만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맥시멈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한 2단계 정도로 거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쉽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은 세 번째, 한국 역사로 보면 3차 부동산 폭등기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벌어진 거예요. 많이 올랐죠. 평균 50%가 올랐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 오른 데는. 자, 이 가격에서 셈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2배 오르고 거기서 또 2배 오르면 2번 가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지금 코로나 때 여기서 2배가 오르면 20억. 그게 10년이든 20년 후든. 거기서 다시 2배가 오르면 40억. 그러면 그 40억을 살려면 내가 30년 동안 직장에 일할 때 40억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니까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돼요? 40억을 잉여로 남겨야 돼요. 그러면 매년 최소 1억씩 다 쓰고 남아야 되죠. 매년 1억씩 돈을 남기려면 내 연봉이 최소 매년 2억은 돼야 돼요. 서울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2억이 되면 40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연봉의 평균이 4억이 되면 80억짜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80억까지 뛰어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안 되겠죠? 그래서 못 사요. 이게 추격자의 한계의 시나리오예요. 추격은 지금 계속해요. 지금은 맞벌이를 다 해서 올인하면, 영끌을 다 하면 살 수 있는 게 10억이에요. 그래서 영끌한 거예요. 맞벌이 다 해서 밀어붙인 거죠. 왜? 그리고 이거를 평생 내가 이런 식으로 영끌을 하고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혹은 맞벌이를 해서 최소 생활비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돈을 갚아서 갚을 때 30년 걸리거든요. 30년 동안 다 갚아서 내 집으로 하겠다고 산 게 아니에요. 끔찍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그렇게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뛰면 팔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산 거라고요. 일단 평생 보유 포기 그리고 마지막 영끌 한계에 도달했죠. 여기서 2배 뛰면 그 사람들은 영끌도 안 돼요.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에 수십억이 되던 여기에 뭐 100억이 200억이 되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있죠. 그들이 원하는, 근데 그들이 강남만 원하지 혹은 아주 노른자 땅만 원하지 돈 되는 땅만 원하지 나머지 사겠냐고요. 그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영역들은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전부 시간에 따라서 수렴한다. 이게 부동산 가격 정상화의 제 시나리오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시대가 가끔 와요. 이게 자산시장 폭등기. 이때에는 상식이 비상식화돼요. 그래서 비상식이 상식화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욕을 먹어요. 네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사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 결론을 내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혹은 일자리적으로 최소한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00세까지 일해야 된다. 70년 일해야 된다. 갑자기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자, 이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과거의 전략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진로 지도를 하는데 자녀 지도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부모들이 냉정해야 된다. 그리고 냉정해도 되는 이유가 기회는 인생의 기회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평생 기회가 온다.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새롭게. 서울대도 그때 갈 수 있어요. 나 문 열을 거예요. 왜? 서울대도 먹고 살려면 우리나라는 외국 대학은요, 미국의 대학들은 어마어마한 그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그걸 돌려서 자산 투자를 해서 돌려요. 수업료로 돌리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 수업료로 돌리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야지. 나이 상관없이. 미국의 대학들 중에서 그런 펀드레이징을 못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요 다 받아요. 네. 다 받아요. 미국 학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대학 안 가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미 이런 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도 없고. 차라리 어떻게 돼요? 내가 대학 안 가고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창업하는 게 훨씬 더 미국은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30대든 40대든 50대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굳이 내가 왜 20대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대학을 꼭 가야 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야 되잖아요. 등록금 뭐 빚내서라도 마련해서 가잖아요. 미국은 안 해요. 그냥 일하죠. 가서 일 한 1, 2년 하다가 또 다시 가요. 이런 게 완전히 똑같지는 안 되지만 한국 사회도 이제 천천히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돼요? 펀드레이징을 못하니까 결국 학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50대 학생도 땡큐, 60대 학생도 땡큐. 학비만 많이 내면, 잘 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엘리트 그룹들은 나눌 거예요. 너 서울대 20대에 갔냐, 30대에 갔냐, 40대에 갔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나눈다는데 뭐. 그건 나누라고 하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그걸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느냐? 계산해라.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돈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구의 빅체인지들인데요. 지금은 한국의 이제 3대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평균 수명 연장, 이것들이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떤 분은 왜 자꾸 이것의 위기만 얘기하느냐, 좋은 점이 얼마나 많냐, 전체 인구가 줄면 얼마나 삶이 쾌적하겠느냐, 그럴 것 같아요. 도로에 돌아다니면 차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위기가 주는 총량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해도 그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는 내가 예비적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만들든 혹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의 리스크를 줄이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세대, 지역, 산업 간 일자리 갈등의 심화. 이대로 가면 가정에서 전 세대가 아버지와 아들이, 손자가 일자리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한국 사회가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도 그렇지만 요 근래 와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정치 누구 찍느냐 이걸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의가 상하고 안 보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약과예요. 이제는 일자리를 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 문제의 충돌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걸 풀라고, 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놨더니 저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정치인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건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의 대타협을 해야 되니까. 못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영업, 내수시장, 부동산 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맵으로 표현한 거고요.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중산층 이거 다 얘기했죠. 중산층이 실제로도 데이터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빈곤층은 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의 연간 장기 성장률 추세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의 총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상식적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건데 한국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보다 빨라요.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율만 빠른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최소한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구조와 소비 변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1960년대. 왜냐하면 인구구조는 예를 들면 소비시장, 주택시장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2020년인데
2035년, 45년, 60년 이렇게 되면 이건 제가 주택시장 할 예를 드린 건데요. 35세, 49세가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요층이에요. 근데 지금 보셨죠? 계속 줄어요.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요. 당연히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인구와 주택시장이 주택 가격이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애써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관련 그 두 개가 연관돼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늦게 나타나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딜레이가 긴 거예요. 왜? 주택은 유동성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 번 사면 늦게 팔기 때문에 최대 끝까지 버티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딜레이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가 걸릴 때는 착시 현상이 생겨요. 인구가 줄어도 혹은 젊은이들 살 사람이 줄어도 주택시장 가격이 안 떨어지네. 이 착시를 이게 딜레이가 길면 사람들이 착각해요. 두 개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거는 심각한 오류다. 결국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나타난다. 이건 아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이거는 부동산 아까 설명했으니까 표만 볼게요. 1단계가 전국 대세였고요. 2단계가 1, 2, 3그룹으로 나눠진 거고요. 2단계 마지막에 지금 영끌 뭐 이렇게 나타난 거고 3단계는 보면 가격은 오르는데 건설의 아웃풋, 컨스트럭션 아웃풋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3단계 때 나타난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파레토 시나리오 제가 얘기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전국 부동산 가격이 파레토 8대 2 법칙이죠. 8은 가격 정상화, 2만 가격이 뛰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수도권도 지금 마지막 3단계에서는 3단계 부동산 폭등기에는 수도권이 뛰는데 그것도 역시 다음 단계는 수도권의 80%는 가격 상승이 멈추고 나머지 20%만 뛰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추격의 한계 시나리오.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면은 그 정점에서 얼마만 어느 정도 버티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지.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다 그 지역에 사는 근로자들이 3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저축해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회귀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다 달라요.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예요. 이렇게 안 되면 나라가 작살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절대 집 못 사요. 집 못 사면 결혼도 못 해요. 결혼도 늦어요. 애는 더 안 낳겠죠. 애도 더 늦게 나겠죠. 늦게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임 기간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숫자도 떨어지죠.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이러면 악순환이 계속되죠. 국가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국가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이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적게 주는 측면에서 가격을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이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 안정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부동산이 튀고 땅값이 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쉽게 해서 먹고 살 경작할 논이 없고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는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건들면 즉 일자리와 그 다음에 주거를 국가가 책임을 못 지면 결국은 전복이 와요. 다행히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투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을 쉽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문을 닫고 새로운 나라를 창업하는 쪽으로 국민이 가지 않은 이유예요. 계속해서 혼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뒤로 갔네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이죠. 이건 자 넘어갈게요. 뭐 국민연금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자료인데 넘어간다. 그냥 결론은 국민연금은 받는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근데 1대1로 받아요. 내가 은퇴를 했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걔한테 받아서 그 전부를 나한테 준다. 1대1로. 그러면 1대1로 주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과거에 국가가 약속했던 그 수준 못 준다. 두 번째, 1대1로 주려면 어떻게 됐어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세금 더 낸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합의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죠. 그것밖에 못 준다는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현재 직장인들은
절반만 내가 내고 절반은 회사가 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절반 내가 낸 것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은 그렇게 받게 돼요. 그게 유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회생활이, 사회에 대한 내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의료 부분이나 혹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돼요? 교육이나 이런 걸 세금을 다 징수해요. 그래서 그걸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비용에는 돈이 안 들어가게. 한국은 그렇게 돼요. 지금도 사실은 그 비용을 물고 있어요. 왜? 그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뭐죠? 교육인데 교육비는 유럽은 국가가 다 해주죠. 그래서 유럽 가면 공부하면 유럽의 학교, 독일에 이런 거 가면 학비가 면제예요. 대학교도. 너무 좋다고 그러죠. 그거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세금을 다 낸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는 유럽은 그 돈을 국가에 내서 국가가 무료로 주는 거고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그만큼 세금이 포함된 거고 우리는 세금을 그걸 안 내잖아요. 내라 그러면 난리 나겠죠? 세금을 그렇게 올리면. 그래서 우리는 안 내도 돼. 대신 여러분이 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시키면 우리도 지금 40%, 50%가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산법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이제 간다. 그러면 세금이 이제 높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변하지 않는 미래예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관성이 굉장히 길다. 계속 간다. 이걸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까지 벌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은 얼마를 써야 되고 내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은 심지어는 부모 부양을 다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지금 90세, 100세를 사신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된다. 현명하게 하지만 어떻게 되냐? 전 세대가 다 고통을 받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나는 나대로 내 은퇴 준비도 부모는 부모대로 이게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교회 목회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목회자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해는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역한 3, 40년 동안 전 재산을 바쳤으니까 하나도 실제로 없고 어떤 분은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달라고. 뭐 그 차이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이게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왜 계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혹은 제가 장로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2번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반복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지혜가 뭐예요? 연금 들어드려라. 목회자. 교회가 20, 30년 동안은 돈이 하나도 안 나가고 그때가 세계라지 뭐 하면 지금은 겠지만 그때 가서 진짜 돈이 없다면 그것도 웃긴 거고 돈이 있으면은 돈을 많이 줬네 뭐 이러는 거고 이게 싸움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싸워요.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3, 40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3, 40년간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20년, 30년 연금을 들어드려라 라고 제가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래의 변화를 보고 하는 지혜들이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할 때가 됐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과 관련되죠. 그럼 이제 소득을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을 올려야 되고 진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가 연관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은 2개 겹쳐요. 미래 산업이 변화된다. 미래 산업이. 우리로 보면 이제 여러분을 보면 미래 산업 그러니까 이제 안 와닿죠. 정확히 얘기하면 직장이 변화된다. 직업이 변화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안정적인 연봉을 주는 높은 연봉을 주는 혹은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영역, 전공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사자 달린 직업이 좋은 때가 한때 좋은 때가 있었죠. 존경도 받고 돈도 받고 명예도 있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애매한 시대예요. 어떤 거는 그렇고 어떤 건 덜하고 목사도 사자가 달려가지고 인기가 많이 없어요. 요새는 제가 후배들 도시락 들고 말리지 않아도 돼요. 10년 전에 제가 말렸는데 요새는 안 말려도 돼요. 안 가니까. 요새는 거꾸로 설득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그 시점이니까 신학교들이 전부 다 미달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그렇고 어떤 직업은 안 그렇고. 근데 이제 점점 그 사자 달린 직업도 점점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밀려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한국 분들은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류의 직업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하죠. 물론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직업들은 평범한 직업이 돼요. 미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직업의 변화라는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이미 별로 이 지금의 20, 30대는 그 사자 달린 직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우리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그냥 평범한 직업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부모들은 그 사자 달린 직업, 심지어는 거기는 의사도 있어요. 공부 잘하면 의사잖아요. 우리 이러잖아요. 여전히 TV에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수학 100점 맞아왔어요. 혹은 정규 막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제가 드라마 보니까 그럼 의대 보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의사도 안 좋아요. 지금 의사들의 제가 지금은 아니고 10년 전에 제 의사 공부를 진짜 잘해서 저희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이니까 10년 훨씬 넘었죠. 그때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제 1년 후배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충격적인 쇼킹한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대요.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소원이 뭐냐? 월급 의사로 다시 돌아가는 거래요. 종합병원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 1등, 그 전교 1등이면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로봇, 미래산업들, 뭐 바이오텍 이런 데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죠? 계속 코로나 때 높아졌잖아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계통 혹은 미래기술 계통을 받잖아요. 그럼 연봉이 15만 불에서 시작해요. 그냥 시작이. 대학원 다닌다면 학비도 다 대줘요. 건강보험 다 나와요. 물론 물가가 높아서 뭐 그 15만 불에 세금 많이 뗀다. 오케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높아요. 다른 직업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지금 공부를 시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너 시대 10년, 5년, 10년 후에는 인공지능, 뭐 컴퓨터 쪽, 뭐 이런 쪽보다는 플랫폼 쪽보다는 로봇의 시대다. 로봇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냥 제가 번외로 공부하게 하고 요새는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리고 전공은 엔지니어링 시켜요. 하드웨어 쪽에. 네 때쯤 되면 그게 메인으로 올라올 거다. 제가 10년 전에 학부모들 제가 가끔 학부모 대중 강연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30대 그룹 임원들만 제가 교육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대중들을 만나기가 제가 좀 그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뭐 가끔 방송, 뭐 옛날에는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대중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가끔 제가 이제 학부모들 대중 강연할 때 이제 만나거든요. 제 기억에 10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죠. 학부모 만나면 우리 아이 무슨 전공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공지능 시키셔라. 이 아이가 10년 후에 나가면 부르는 게 몸값일 거라 그랬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10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점쟁이라는 건 아니라 산업의 변화 혹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 그냥 쉽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과거에 아빠 경험에, 엄마 경험에 지금 뭐가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좋은 것을 계속하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미래의 세상에 나갈 때 10년, 20년 후에 지금 한국 사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10년, 20년에 지금과 똑같을 겁니까? 물어보면 거의 99%는 어떻게 돼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녀들한테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하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제가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학부모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엄마가 진로 지도를 거의 결정하잖아요. 이게 좀 너무 심해서 문제예요. 아이의 책임성, 자율성을 현저히 지금 저하시키는. 그래서 엄마가 적당한 때에 되면 이 책임성, 자율성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어쩌든 엄마가 주도하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엄마 주도 학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한국의 문화인데 어쩌든지 간에 오케이 뭐 애들이 바쁘니까 어쩌든지 간에 엄마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아빠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자녀 지도를 하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지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찾는 게 더 빠르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엄마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미래 변화에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아이를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더 빨리 문제가 생겨요. 더 빨리 죽어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는 제가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포르쉐를 사보세요. 2억 3억짜리 밟으면 막 200km 300km 나가는 거. 그 차를 딱 사가지고 퍼포먼스가 엄청 좋은 차잖아요. 그 차를 사서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엄마가 엄청나게 막 포르쉐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돈, 자본 다 밀어가지고 열성 막 다 해주고 그리고는 역주행을 시켜요. 미래와 거슬려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부터 미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국의 일자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일자리의 세대 구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보수적인 거고 제가 아까 보수적인 거 말씀드렸죠. 더 좋게는 미래 산업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좋은 방향이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들이에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래가 크게 변화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기술 영역에서 나타나는 미래의 산업들, 변화들을 매핑을 해놓은 거예요. 지도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복잡하죠? 이게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자조 섞인 그 말을 하냐면 뭐 우리는 단군을 종교에서는 뭐 장군 신화를 안 믿지만 그냥 세상 말로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불행한 세대다. 단군 이래 최대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가장 많이 쌓았는데 가장 일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자조 섞인 말로 자기네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첫 부분에 전반부 얘기한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죠. 갈 데가 없는 거야. 좋은 직장은 아빠, 할아버지 세대에서 다 얻었고 아버지 세대는 연봉이 계속 올랐고 평생 예를 들면은 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제가 전반부 얘기했던 그 부분만 보면 이 아이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저주받은 세대가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은 더 저주받은 세대가 되겠죠. 거기만 보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라는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치즈가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만 계속 있고 거기만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계속 거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혹은 거기 앉아서 어느 날 치즈가 없어졌는데 치즈가 올 거라고 거기서 막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치즈는 없어진 게 아니고 치즈는 옮겨진 거고 옮겨졌는데 거기에 더 크게 쌓여 있는 거죠. 즉 미래 기회의 대이동이라는 거죠. 그 대이동은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 새로운 제품에 돈이 붙기 때문에 기업이 그걸 만들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 시대가 되는데 글로벌 경쟁 시대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다투던 기업이 전 세계로 가면 다툼에 그 경쟁에 참여하는 숫자도 더 늘어나겠죠. 미국 기업도 오고 일본 기업도 오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기면 먹는 파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는 기업을 자본할 때는 글로벌화 무조건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도 기존 시장과 미래 시장이 있어요. 기존 시장은 빠르게 줄진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미래 시장은 적지만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기존 시장의 규모를 몇 배로 넘어가는, 그래서 미래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기업은 지금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잘해야 된다. 몇 대 몇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미래 시장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 연령에 따라 다른 거죠. 연령에 따라. 내가 지금 40대 50대다. 그러면 먼 미래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당장의 문제니까. 30대 40대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왜? 내가 앞으로 3, 40년 가장 나의 왕성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존 시장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 시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래에 대한 기술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기존 산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존 산업은 완전히 제해두고 완전히 미래 산업만 생각해야 돼요. 미래 기술만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시키고 기술을 하고 미래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 없다면 어떻게 돼? 박사님 국내에 없는데 해외로 가야죠. 그러면 왜? 먼저 할수록 부가가치가 크니까. 그런 도전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진로 지도가 연령에 따라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보면 맞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보통은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이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 간격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죠.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기에서는 보통 산업혁명이 되면 새로운 기술 시장이 한두 개 정도 나와요.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걸 IT 혁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IT들.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버블이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빅테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빅테크들은 미래 산업 때문에 지금 큰 게 아니라 IT 혁명 때, 닷컴 버블 때 살아남은 기업이 그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커진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구글 다 이런 데까지인 거죠. 네. 이제 그 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두 개 사실 하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직업의 대체인지가 있을 때 보통은 하나 정도가 굵직한 한두 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너다섯 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과거에 지금 없어지는 거 보면 당군일의 최악의 저주받은 세대지만 새로 나타나는 걸 보면 최고의 어떻게 돼요? 기회를 부여받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누군가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여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부모들한테 얘기했을 때 인공지능 공부만 해라. 국내에 없으면 해외로 가라.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나왔느냐는 지금 뭐예요? 그 따지도 안 해요. 인공지능 전공만 하고 거기에서 석박사를 땄으면 그냥 지금 모셔갑니다. 지금 그 시대예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그렇죠? 앞으로 10년, 내 자녀가 10년, 15년, 20년 후잖아요. 그러면 15년, 20년 후에 가장 각광을 받을 미래 산업을 부모가 공부를 해야죠. 그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면 사교육을 시키다. 차라리 사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정 안 된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이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회사를, 직장을 선택해서 가고 가장 높은 연봉에서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연봉이 올라요. 빅테크는 지금 미국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데 그중에서 가장 부족한 인력이 인공지능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게 상위에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도 데이터 사이언스도 얘기했어요. 수학 잘해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 해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가 최고 연봉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봉들이 스타트가 동부는 대략 한 12에서 13만 불, 서부는 전체 임금이 높은 게 한 15만 불, 한 3, 4년, 5년만 하면 이게 연봉이 30만 불까지 뛰어요. 계속 오르는 거죠. 왜? 그게 돈이 거기서 벌리니까. 기업이 그리 가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메인을 옮기면 직업도 바뀐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다섯 개 이상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면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 길로 못 가도록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이건 지금의 2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들도 지금은 내가 당장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서서히 준비해야 돼요. 5년, 10년 후에 그 시대가 바로 오니까. 자,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 추세로 가서 보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현재 직업의 80%가 현재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80%는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일부는 사라져요, 실제로. 나머지 일부는 그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 연봉이 낮거나 계속 상승하지 않는 그런 게 되죠. 자, 그러면 뭐 여기에 따라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확 뒤바뀌는 승자 산업이 뭐냐? 제가 이제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라는 제가 시나리오를 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오늘 강의 때 못한 내용들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한국의 시나리오를 냈는데 여기에 7개의 승자 산업을 얘기했어요.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인공지능 로봇 산업,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온톨로지 플랫폼 산업, 도시 서비스 산업. 일부의 절반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새로 생소한 용어죠.
그게 맞아요. 저것도 제가 그냥 가칭으로 붙인 거예요. 미래에 가면 저 이름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가칭으로 붙여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군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붙인 거예요. 대표적으로가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율주행, 이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모든 탈 것, 모든 움직이는 것이 자율주행으로 돼요. 이것이 개인용, 쉽게 해서 내가 내 몸 손에 쓸 수 있는, 손으로 가지고 있는 사물이냐, 아니면 내가 탈 것이냐, 그게 개인용이냐 아니면 산업용이냐,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산업군이 한 기업이 다 만들게끔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 다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신소재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시그널이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자동차를 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특성이 모든 탈 것을 다 옮겨가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자동차냐? 뭐 우리가 지금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강을 가는 자동차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자동차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산업구로 묶어서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즉 이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행인 것은 한국은 이 7가지 제가 꼽는,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꼽는 7가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겠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들이 시장을 가려면 해외로 가야 되니까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현재 시스템으로는 더 추가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꾸로 보면 인공지능 로봇과 경쟁하고 가상세계 새로운 경쟁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연결이 돼요. 메타버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가상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여전히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게임의 일환 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코로나 때 좀 달라졌죠. 이거는 계속 발전을 해요. 제가 이제 가상세계, 가상혁명의 3단계 발전이란 시나리오를 제가 10년 전에 내놨는데, 지금은 제 시나리오를 보면 메타버스는 2단계 초입이에요. 초입인데, 이 가상세계는 완전히 결국에 종국에는 완전히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서 대체할 거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사회적 행위들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할 거다. 정치 행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의 행위까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상세계 발전 단계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걸 빠르게 제가 설명하도록 넘어갈게요. 텍스트에서 2D로 3D, 이게 지금 초입이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소통의 방식 이런 게 변하고요. 일하는 방식, 일하는 대상이 변하고요. 학습하는 방식도 변하고요. 이게 지금 지금 세상들이 다 지금 변하고 있고, 학습의 방식도 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학습 코치도, 인간이 하는 공부의 영역들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VR 기술, 가상현실 기술이 들어가면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이런 세상들이 오고요. 여기에 햅틱 기술이 들어가고, 초월 세계가 그럼 발전하고, 홀로그램 들어가면 혼합 세계가 들어오고, 그리고 AR 기술이 들어가면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이 하나로 동시에 떠 있는 세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이 개인 디바이스에서 로봇, 그리고 미래 자동차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통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가 되면 자동 이동, 활동적 이동,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지형에 맞는 이동, 탑승객 이론, 연령, 취향에 맞는 이동, 특수 이동로를 통한 신속 주행 이동, 더 멀리 이동, 이런 새로운 이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개인의 일상 이동 공간을 확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는 인간의 뇌와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중에서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이게 이제 자동차로 하나 들면 자동차 내 외부의 모든 게 다 디스플레이화가 돼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물리적으로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지는 거고요.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현재는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로직들이에요. 우리가 뭐 알파고로 이제 인공지능을 아셨죠? 이게 초거대 인공지능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말, 한국말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봇을 혹은 인공지능을 일을 시키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도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 혹은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모든 어떤 것들이 새롭게 기계를 끼고 인공지능을 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능력으로만 서비스업을 했던 영역들도 전부 다 경쟁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 산업이 단순히 내가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미래 물건을 만들고 산업을 하는 쪽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는 뭐 자영업 하니까 뭐 다른 서비스업 하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아니에요. 전부 다 연결돼요. 전부 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속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속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범용 인공지능이 되면 인공지능 자체가 계획과 전략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전환돼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연구의 초입인데 시간이 가면 그쪽까지는 최소한 간다. 뭐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인간을 멸망시키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략적 능력, 계획적 능력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까지는 이미 발전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 문제를 주면 자기가 스스로 전략을 세워요. 이 인공지능이 로봇에 탑재되는 게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우리가 로봇의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봇을.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 프로그래밍에서 팔을 움직이고 이런 로봇이 아니라. 그럼 그 로봇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회사에 있게 되고 내 옆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공장에서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집에서 그 로봇을 내가 부리면서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애들 공부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애들 공부도 달라져요. 왜냐? 구글이 내년에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는데 구글이 내년에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경은 뭐냐면 안경을 딱 쓰면 상대방이 얘기하면 여기에 번역이 바로 떠요. 제가 언어의 경계 파괴라고 얘기하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영어로 하면 그냥 여기 다 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트랜슬레이터, 구글 번역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번역기를 쳐보세요. 문자로 치면 그냥 거의 90, 최소 5% 이상 완벽합니다. 이거를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이미 초고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훨씬 더 그 능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보수를 잡아도 지금 초등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요? 이 아이가 20년 후에 회사 첫 직장을 가면은요, 그냥 전부 다 동시통 번역 시대예요. 자기 핸드폰이든 글래스든 영어로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구만 영어를 해야 되냐? 영어로 말을 직접 했을 때의 부가가치가 높은 혹은 폼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만 영어를 하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제2외국어 배우셨죠? 독일어, 중국어, 뭐 목숨 거셨나요? 영어가 제2외국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고. 뭐 어차피 학교에서 하라니까 한 2, 3년 하고 학점 받고 끝나지. 그럼 그 다음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아무 소용 없죠. 아무 볼 필요가 없죠. 영어가 그렇게 돼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쏘아붓고 그걸 못한다고 얘를 엄청나게 쪼고 얘는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웃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학부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게 내년, 내후년에 나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커리큘럼도 바뀐다라는 거죠. 전공도 바뀌고 그런 얘기. 인공지능이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웬만한 지식들은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이게 학습이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구글이나 네이버한테 네이버하고 서울대 출신 혹은 하버드 출신 박사 100명하고 지적 대결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퀴즈 대회나 이렇게 하면. 물론 어떤 특정한 연구에 깊이 심층력 있는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는 인간이 뛰어나겠지만 그냥 물어봐서 퀴즈 대회처럼 다방면의 부분에 대해서 다 물어봐서 맞추기 대회하면 지금 네이버가 다 이겨요. 그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끼고 살아요. 자동으로 그게 떠요. 우리는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학교의 커리큘럼은 상당히 뭐가 돼 있어요? 외우는 커리큘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워야만이 점수를 따는. 근데 외워야만이 점수를 따는 커리큘럼 교과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바꿔야 돼요. 그거 왜 외워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걸 왜 외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가장 늦은 거예요. 교육이. 목마르면 우물은 누가 파요? 목마른 사람이 파야죠.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한다면 교육은 이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가장 늦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맡겨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늦게 변화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컨트롤, 조절을 해줘야 돼. 야,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다지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어. 대신 이걸 해야 돼. 그럼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생각의 기술. 정보는 전부 다 지식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사고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세상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고에 관한 훈련들을 해야 되죠. 논리적인 훈련, 활용적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토론을 많이 해야 되죠. 이래서 이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입시에 대단히 불리하죠. 물론 그것을 쓰러 논술 시험은 있지만 상당수의 부분이 암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지금 괴로운 거라.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더 괴로울 거예요.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물론 괴롭겠지만 그 괴로움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변화의 시작. 아이들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판단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제가 아주 적은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은 금융 능력, 금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전 세대가 지금 다 중요해요. 금융에 대한 능력.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런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좋은 직장을 가도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계속 평생을 70년, 80년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금융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자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미래학자로 활동하기 전에 교육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그게 미래학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교육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뭐 여느 교육자처럼 아이들 막 수련회 데려가면 막 기도시키고 막 오늘 설교했던 요셉 얘기 막 하고 막 그래 막 애들 불을 지펴요. 너희들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고 이번 여름 상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저도 다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 있는 테마예요. 저도 그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가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요셉처럼 이제 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분명히 제가 이제 예측을 하건데 이제 여름 성경을 지나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면 점점점 거기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주 늦게까지 버틸 수 있는 아이가 한 3개월. 한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제 그때쯤이 돼서 이제 얘가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해서 꿈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답은 했죠. 기도해라. 정답이에요. 기도해라. 언젠가는 이루어주신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 아이가 그 현실을 보게 될 때는 뭐 지금 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계산하고 사회생활 첫발 대들 때 이게 15년, 20년인데 제가 딱 들은 질문이 얘가 15년, 20년 동안 기도하겠냐 그거를. 그 감동을 안 잊어버리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냐.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미래학을 발견하고 미래학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는데 저 공부를 하면 내가 최소한 그 다음 답은 줄 수 있겠다. 기도해라가 정답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안다면 내가 이 아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미래가 이렇게 변하니까 진로는 이렇게 설정해야 돼.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런 공부를 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뭐 전도사님이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저기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하는 뭐는 미래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것을 네가 먼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학이라는 그 과목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 무조건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는 들어가서 보니까 제 판단이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 쫙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공부하면 아는 거예요.
뭐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지만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러나 중요한 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걸 들었을 때와 듣기 전으로 돌아가 보죠. 2시 얼마 안 돼요? 네, 2시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진로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미래 혹은 은퇴를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과 오늘 이 강의를 굉장히 제가 짧은 거 시간이 없어서 압축해서 그냥 몇 가지 큰 흐름만 키워드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들을 때와 어때요? 차이가 있잖아요. 최소한 다 잊어버려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을 재조정은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도 벌써 도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 그리고 개인, 국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계속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저처럼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가서 예지몽을 꾸거나 요셉처럼 꿈을 꾸거나 어디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뭐 계시를 받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면 미래 변화에 대한 특성들을 배우고 그 방법론을 쓰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제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이게 굉장히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써서 한 거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저처럼 1, 20년 이상을 공부를 죽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책으로 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저뿐만 아니라 미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안목을 제해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짐 데이터 교수라든지 한국에 왔던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론 다 인간이니까 어떤 분의 미래 시나리오는 제가 한 시나리오도 20, 30%는 현실화되지 않아요. 그것과 다르게 현실이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미래를 100%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틀렸다고 그건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던지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네 라는 것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효과, 오늘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은퇴 이유를 결정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판단만으로도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몰라.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학자들이 쓴 책들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 특별히 엄마들은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어떤 학과를 전공시켜야 될까?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될까? 어느 책을 사서 읽혀줘야 될까?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그리고 어디를 보여줘야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게 해줘야 할까? 지금은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가 다 유튜브에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엄마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엄마가 생기부에 들어간 뭔가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왜 이건 안 하냐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엄마가 못한다면 교회가 하면 좋아요. 교회가 그런 것들 준비해서 학부모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토론하게도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져가느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꼭 부탁을 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법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하려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또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이 땅에 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땅의 종말까지는 흐름이 딱 두 개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간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도 무너져 간다. 또 하나, 기술은 계속해서 빨라져 간다. 이 두 가지, 이 흐름은 계속 가는 거고, 실제로 성경에 얘기한 대로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 이걸 미리 알려준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안에서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바를 찾으라. 그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 아버지 세대든 나의 세대든 우리 자녀의 세대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자 지혜입니다.